하지만 아군들은 이후에 벌어질 폭풍 같은 사실들을 모른 채 압록강 전선에서 도착 후 휴식을 취하고 있었죠. 중국군의 상황으로는 10월 19일 중국군은 압록강을 넘었습니다. 최초 중국은 약 60여만 명의 중공군을 투입시키게 되죠. 10월 24일 중국군의 첫 번째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최초의 교전은 신의주와 평양 사이인 운산에서 발생했고 11월 2일 방송을 통해서 중국은 중공군의 개입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11월 25일 중공군의 2차 공세가 시작되고 12월 7일 중국군과 인민군의 연합사령부가 조직이 되는 한편 유엔군의 공습이 본격화되던 11월 말에는 스탈린이 포병부대를 포함한 소련 공군의 참전을 비밀리에 결정했습니다. 동부전선에 대한 중국군의 전면 공세는 11월 하순부터 시작됐습니다. 당시 미 10군단은 북진을 계속해 백두산 일대 해산진과 개마고원 일대 장진호까지 진출해 있었고 인해 전술로 아군을 압박하던 중공군은 장진호 일대 미 해병대 2만 명의 병사들을 고립시켰습니다. 이 고립된 2만 명의 미 해병대 병사들이 탈출해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죠. 그들은 혹한과 싸우면서 겹겹으로 둘러싼 중국군 포위망을 헤쳐나갔습니다. 병사들이 후퇴하는 양쪽 산악지대에는 이들을 엄호하기 위해 공군의 폭격이 집중됐고 하지만 미군의 피해는 막대했습니다. 미 해병대는 약 6천여 명의 사상자를 냈죠. 그리고 모든 장비를 버려둔 채 중국의 포위망을 뚫고 나와야 했습니다. 부상자 일부를 헬기로 날랐을 뿐 험난한 산악지대를 통과해 후퇴를 해야만 했습니다. 중국은 미 해병대를 섬멸하기 위해 약 7개의 사단을 동원했고 중국군도 8천여 명의 사상자와 만여 명이 동상으로 전투력을 상실했지만 장진호에서 흥남에 이르는 100km의 후퇴길에서 치명적인 타격을 입은 미 해병대는 겨우 전멸만을 모면했고 혹심한 추위 속에서 협곡을 빠져나오는 동안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전투로 인한 사상자도 많았지만 동상 때문에 팔다리를 잘라내야 했던 병사들도 적지 않았으며 미 해병대는 생과 사의 고비를 몇 번이나 넘겨야 했습니다. 이로써 장진호 전투는 미 해병대 역사상 가장 뼈저린 전투가 됐습니다. 미군의 전면적인 붕괴 소식에 당황한 트루먼은 핵무기 사용을 고려한다고 발표해야 했으나 영국이 비롯한 연합국들의 거센 반발이 일었습니다. 12월 4일경 영국은 중국과 협상을 시도하라고 미국에 촉구하였고 미국은 북한의 중요 시설이 밀집하여 있는 철의 삼각지대 평강지역을 원자폭탄 투하 지역으로 검토하기도 하였습니다. 12월 11일 장진호에서 철수한 미 해병대는 흥남까지 후퇴하였고 이제 국군과 미군에게는 해상 철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흥남에 집결한 국군과 유엔군은 흥남 외곽 지역에 방어 진지를 구축하고 집결한 10만 명의 병력이 안전하게 해상 철수를 할 수 있도록 엄호하는 방어 작전을 전개했습니다. 병사 10만 명과 차량 17,000여 대, 35만 톤의 군수품을 안전하게 동해상으로 철수하는 엄청난 작전이 시작된 거죠. 하지만 문제는 피난민들이었습니다. 유엔군이 철수한다는 소식을 듣고 10만 명이 넘는 피난민들이 흥남 부두로 몰려들었습니다. 피난민들을 수송할 계획은 애당초 없었는데 말이죠. 마침내 필사적으로 몰려드는 피난민 앞에 유엔군은 계획을 바꿔야 했습니다. 병력 10만 명에 피난민 10만 명, 군 장비와 물자를 모두 포기한 채 20만 명의 해상 철수는 한국 전쟁 중 가장 극적인 대이동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여 척 되는 배에 20만 명을 실었고 배 한 척의 정원이 한 1000명밖에 들어가지 않는 배에 만여 명을 실은 배도 있었습니다. 앉을 수도 없었고 그 상태로 죽는 사람, 애기 낳는 사람 등 비참하게 짝이 없었다고 합니다. 유엔군은 흥남을 철수하면서 남아있는 공장, 장비 등 남아있는 것들은 모조리 폭파하였고 10만여 명의 피난민들은 어디로 가는지 무엇이 기다리는지도 모른 채 남으로 향했습니다. 한편 이 10군단이 흥남을 탈출할 무렵 서부전선의 유엔군도 38선까지 후퇴하고 있었습니다. 38선을 넘어 북진한 지 2달 만에 전선은 역전이 되었고 중국군의 정월 대공세가 시작되자 북진했던 전선을 더 이상 고수할 수 없음을 인지하고 후퇴 명령이 하달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시민들도 다시 피난길에 오르게 되고 얼어붙은 한강을 건너 남으로 다시 향했습니다. 유엔군도 거세게 남하하는 중국군에 밀려 서울을 버리고 남아야 했고
1951년 1월 7일 유엔군은 수원을 지나 남으로 내려가 금강유역까지 후퇴하게 되었습니다. 중국군도 너무 멀리 내려오다 보니 보급선도 늘어날 대로 늘어났고 전열을 재정비하기 위해 금강 북쪽 37도선 지점에서 전진을 멈췄습니다. 김일성과 스탈린은 계속적인 전진을 주장했지만 중국의 펑더웨이 장군은 진군을 반대했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인천 상륙 작전처럼 유엔군이 다시 후방을 공략할 수도 있으리라는 불안감에서였죠. 이로써 전선은 평택, 안성, 제천, 삼척을 연하는 선에서 멈춰서게 됐고, 그러면서 유엔군도 전연을 가다듬고 방어선을 다시 구축했습니다. 1951년 1월 25일 중국군의 개입 이래 처음으로 유엔군의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병력 소모가 많아지고 병참선이 길어진 중국군도 퇴각을 하기 시작하는데 유엔군도 한 발 한 발 다시 공세를 취하며 북진에 나섰습니다. 1951년 3월 14일 서울이 다시 유엔군의 수중에 들어옴으로써 네 번째로 서울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전선도 다시 38선에 근접했고요.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은 인민군의 침략을 격퇴하는 초기 임무를 달성했다라고 발표하고 더 이상 진군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메가더는 중국 연변 지역과 내륙기지에 폭격을 주장하며 트루먼에게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결국 51년 4월 11일 트루먼은 메가더를 해임하게 되고 트루먼은 메가더가 자신의 통제권을 벗어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메가더의 해임은 앞서 말씀드린 더 이상 확전을 원하지 않는 미국의 의도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후 전선을 확전하진 않았지만 북한과 중국의 기세를 꺾기 위해 그리고 다시 쉽사리 공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새로 부임한 미 8군 사령관 리찌웨이 장군은 평양, 원산 등 북한 대도시 지역에 폭격을 퍼부었습니다. 전 지역을 폭격하는 초토화 작전을 실시한 것이었죠. 중국군이 제일 무서워했던 것은 비행기의 폭격이었습니다. 중국은 비행기가 없었기 때문이죠. 리찌웨이 장군은 보급선뿐만이 아닌 보급원 자체를 끊어버리려고 했습니다. 1951년 4월 중국의 5번째 공세가 시작되고 서울 공략을 목표로 대대적인 공세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중국은 그때 당시 70개 사단 70여만 명으로 추정되는 인원으로 공격을 실시하였고 유엔군은 화력으로 이를 저지하려고 했습니다. 치열한 전투 끝에 중국군과 유엔군 모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고 한국군 또한 현리 전투에서 많은 병력이 손실을 입게 되는데 중국군에게 퇴로가 차단되자 한국군 2개 사단이 붕괴되는 등 우왕좌왕하다가 포로가 된 인원들도 많았죠. 이 공세로 전선이 남으로 60km나 밀려나기도 했으며 유엔군은 의정부를 포기하고 서울까지 다시 밀려났습니다. 중국군의 이 대공세에 따라 피난민들도 다시 생겨났죠. 51년 4월 14일 벤플리트가 리찌웨이 후임으로 8군 사령관에 부임하고 벤플리트 장군은 서울 북쪽에 강력한 방어선을 구축한 뒤 공격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중국의 충계 대공세는 둔화되고 중국군도 북쪽으로 다시 물러갔습니다. 결국 전쟁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어느 쪽도 이제는 상대방을 쉽게 무너뜨릴 수 없었고 이제 한국전쟁은 일방의 의지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전쟁이 되었습니다.